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기름값은 고공행진이고 서민들 지갑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연달아 긴급 처방전을 꺼내들었습니다. 추경, 석유 최고 가격제, 담합기업에는 회사가 망할 수준의 과징금까지. 과연 이 처방들이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까요? 오늘 다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기 추경 편성 문제. 둘째,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파격적인 정책. 셋째, 담합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진짜 효과가 있을지,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부터 잡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규모가 727조 9천억 원, 대략 728조 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려 5년 만에 법정 기한 안에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그동안 매년 예산안이 늦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거든요. 이번에 정시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최소한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안도감이죠. 그런데 단순히 통과만 된 게 아닙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꽤 큰 수술이 있었습니다. 기존 정부안에서 4조 3천억 원을 깎아냈고 그 돈을 다른 곳에 다시 넣었습니다. 감액된 4조 3천억 원은 정책펀드, AI 관련 예산, 대미통상 프로그램 등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대미통상 프로그램에서만 1조 9천억 원이 빠졌습니다. 반면 증액된 4조 2천억 원은 미래성장 동력, 민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입됐습니다. 민생지원에만 4천억 원, 지역경제에 1조 6천억 원이 추가됐죠. 결국 칼질은 했지만 빠진 만큼 다시 채워 넣은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숫자가 있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 규모가 27조 원입니다. 이건 역대 최대 규모예요. 1만 7천 개 사업 중에서 4,400개를 삭감하고 1,300개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칼질의 규모만 보면 상당히 과감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게 ODA, 해외 공적개발원조 예산입니다. 무려 18.6%나 깎였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납득되지 않는 ODA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가 18.6% 삭감으로 나타난 겁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문제도 있지만 국내 민생이 급한 상황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집 도와줄 여유가 있으면 우리 집부터 챙기자는 논리입니다. 다만 외교적 파장은 감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 물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고통이 바로 물가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뛰고 물류비가 뛰면 모든 상품 가격이 따라 오릅니다. 이른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 대통령이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지원까지 언급하면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나왔죠. 석유 최고 가격제 이름만 들으면 단순합니다. 기름값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도 국내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은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게 정부가 천장을 만드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기름값 부담이 줄어드니까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아파트 월세에 상한선을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월세는 이 이상 못 받게 막는 거죠. 기대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서민들의 유류비가 즉각적으로 줄어듭니다. 기름값이 안 오르니까 물가 상승 심리도 잡을 수 있고요. 운송비가 안정되면 물류비를 타고 전반적인 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유사 수익이 악화되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요. 국제 유가가 장기적으로 오르면 그 차익을 누가 메울 거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화되면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으니까 굳이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 상황이 그 정도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석유 최고 가격제의 성패는 국제 유가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고유가가 단기에 끝나면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지만 장기화되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청와대에서도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추경도 논의하겠다고 이미 언급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조기 추경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재정 지원 등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상당히 긴박한 톤을 보여줬죠. 추경이라는 건 이미 짜놓은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물가 급등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 체감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조기 추경을 언급하기에 이르렀고 지금 추가 재정 편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예산을 짤 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이 훨씬 나빴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보가 중요해집니다.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될지, 어디에 집중 투입될지에 따라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거든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른 정보가 생명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재정 상태가 어떤지 숫자로 보면 꽤 충격적입니다.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53조 8천억 원입니다.
GDP 대비 마이너스 2.6%예요. 관리재정 수지는 전년 대비 35조 1천억 원이나 악화됐습니다. 이건 전년 본예산 대비 32조 1천억 원이 나빠진 수치입니다. 이걸 가계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매달 적자가 150만 원씩 나는 겁니다. 카드값이 월급보다 계속 많은 거죠. 이 상태에서 추경까지 하면 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구할 건가? 결국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합니다. 빚을 내서 쓰는 구조인 거죠.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을 더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은 계속 쌓이죠. 재원 마련 전략을 보면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국채 발행 확대, 다른 하나는 증세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5년간 80조 원의 감세가 있었는데 이걸 절반 정도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5년간 35조 4천억 원의 증세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80조 원을 깎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되돌리는 건 35조 원 수준입니다. 완전히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되돌리는 거죠. 나머지 45조 원의 감세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입니다. 총지출 증가율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8.1% 증가입니다. 금액으로 54조 7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3.5% 증가로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명목경제 성장률 전망이 3.8%인데 추경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경제 성장 속도만큼만 쓰는 겁니다. 이게 확장적 재정이냐 유지적 재정이냐의 해석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처방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담합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입니다. 이 부분이 기업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합에 대해 엄청난 과징금,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이건 기존 정부에서 잘 안 쓰던 표현입니다. 담합으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제재하겠다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간담이 선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풀어보겠습니다. 과징금을 부당이익의 수배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담합해서 100억 벌면 300억, 500억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특히 유통과 정유업계를 집중 감시한다고 했습니다. 기름값이나 생필품 가격을 담합으로 올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도 강제성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납품 단가 조정, 기술 공유까지 논의했죠. 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리를 만들어서 기업인들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담합 규제 강화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위축되면 투자가 줄어들고 결국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규제와 성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입니다. 규제의 칼날이 너무 날카로우면 기업이 한국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민생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183개에서 229개 지방정부로 확대됩니다. 노인과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둘째,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가 15.9%에서 12.5%로 내려갑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적용됩니다. 셋째, 대중교통 전객 패스가 강화됩니다.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신규 보급도 확대되고 최중증 장애인 가상급여에 63억 원이 추가됩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됩니다. 기존 15.9%에서 12.5%로 3.4%포인트가 내려갑니다. 1천만 원 빌렸을 때 연간 이자가 34만 원 줄어드는 셈이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적용되니까 6%포인트가 줄어듭니다. 서민들한테는 체감이 큰 정책입니다. 민생 지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서도 지역에 상당한 돈이 투입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3곳에서 10곳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637억 원이 추가 투입되죠. 지역거점 AX, 쉽게 말해서 지역의 AI 기반 혁신 거점을 만드는 사업에 752억 원이 들어갑니다. 제조업 AI 전환도 5곳에서 20곳으로 확대됩니다. 석유와 학이나 철강 같은 위기 지역에는 2차 보전 67억 원, 고용 안정 패키지 250억 원이 추가됩니다.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미래성장 동력 투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ESS 설치에 975억 원, AI 모빌리티 실증 도시에 618억 원이 투입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637억 원, AX 거점 756억 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에 158억 원까지 AI와 신재생에너지를 축으로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는 전략이 보입니다. 특히 AI 관련 투자는 KDI에서도 강조한 부분입니다. AI 반도체, 국산 NPU 같은 차세대 AI 핵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여기에 투자를 안 하면 5년, 10년 뒤에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AI에 쏟아붓고 있고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뒤처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미통상 프로그램에서 1조 9천억 원을 깎았는데 그중 1조 1천억 원이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로 들어갔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비하면서도 전략적 투자를 동시에 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전체 그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이 처방으로는 추경, 물가 안정, 담합 규제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생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깔고 있죠. 투트랙 전략인 겁니다. 문제는 이 두 트랙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풀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이 정부 경제팀의 최대 과제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 때 2022년 추경이 59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가 나올지 아니면 더 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당시는 코로나 회복기라 명분이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유가와 구조적 물가 상승이 원인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낙관 시나리오부터 보면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물가가 안정되고 추경이 내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성과를 내면 명목 성장률 3.8%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관 시나리오는 반대입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재정 부담이 폭증하고 국채를 남발하면 금리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담합 규제 강화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정 수지가 GDP 대비 마이너스 3%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당이 처방이 효과를 발휘하는 동안 중장기 투자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지 않으면 양쪽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를 늦출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비를 해야 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유가 흐름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고 고유가가 지속되면 추경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추경 규모와 시점입니다. 조기 추경이라고 했으니 빠르면 상반기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내수 관련주가 크게 움직일 겁니다. 셋째, 국채, 금리 변동입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금리에 상승 압력이 생기고 이건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넷째, 기업 투자 동향입니다. 담합 규제 강화와 증세 기조가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물가가 치솟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도가 문제입니다. 적자가 너무 빨리 커지면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이걸 유지하려면 재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긴급 처방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가 잡고 서민 돕고 담합 척결하겠다는 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목표죠. 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결과까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공급 왜곡을 일으킬 수 있고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담합 규제 강화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주시하셔야 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과 규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령의 세부 내용,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변수가 생기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가 확정되거나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령이 나오거나 국제 유가가 급변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